자, 힘겹게 켜졌으니까 계속 하도록 하자. 그래서 텅 빈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라는 건 아직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한 나의 심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엷은 회칠로 간신히 몸을 감싸고 서 있는 벽 몇 장 말고는 사실 더 이상 시야를 가리는 것도 없었다. 바닥과 천장 어느 곳이나 일단 울퉁불퉁한 시멘트로 대충 마감한 상태였다. 공사장 철거 현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발밑에는 모래와 먼지, 시멘트 덩어리와 나무 조각들이 되는 대로 뒹굴고 있었다.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끊겼나? 저기까지도 집에 대한 묘사인데 끊겼구나. 이게 텅 빈 집의 묘사고, 근데 그냥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마무리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내부에 청소도 안 되어 있는 거의 황폐한 그런 곳이지. 이게 이 사람의 내면 심리였던 거야. 뼈대만 있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지. 이 사람의 내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그것은 집이라기보다는 집의 틀, 집의 뼈대라고 하는 편이 더 정확했다. 근데 줄거리로만 놓고 보자면 인테리어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인테리어가 필요한 상태다. 여러 문화의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이 나라에서는 이 나라 중국은 다민족 다문화라고 할 수는 없겠구나. 다민족 국가니까 오히려 이런 식의 분양법이 더 인간적일 수도 있었다. 아무것도 안 해준대. 중국의 그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들은. 우리나라는 별거 다 해주지. 베란다도 없애주고, 바닥도 다 해주고, 벽도 다 해주고, 천장도, 그러니까 도배도 다 해주고, 바닥도 다 해주고, 뭐 붙박이장도 만들어주고. 이렇지만 이 나라는 아무것도, 전등도 없었던 것 같은데. 자기 취향대로 만들라고. 입주자의 취향대로 설계하고 인테리어하고 채워 넣을 수 있는 소위 중국 대륙식 모피집. 나는 손을 내밀어 그 차갑고도 딱딱한 시멘트 벽체들을 가만히 만져보았다. 그 불변하면서도 확실한 우리 집의 현실이 내 손가락 끝에서 견고하게 버티고 서 있었다. 그 불변하고 확실한 우리 집의 현실이라는 것은 인테리어를 자신의 나의 취향대로 해야 하는 현실인 거지. 그럼 이건 어디로 이어지냐면 나의 취향을 결정해야 돼. 그래야 인테리어를 하겠지. 이 취향은 아까 연준의 집에서도 보았듯이 나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니까 정체성을 결정을 해줘야 하는 순간이다. 그런 거지. 이제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야겠지. 남편은 미터자로 각 방의 길이며 너비며 높이를 꼼꼼하게 재어보았다. 남편은 이곳에 우리가 무엇을 채워 넣어야 비로소 우리 집다워질지 그것을 알고나 있을까.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혼자 하는 것 같지 지금. 이 무엇이 바로 정체성이다. 취향이 정체성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 집이 아직 완성이 안 돼 있듯이 정체성이 완성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이 정체성은 정립해야 할 순간이 되었다. 중략 부분 줄거리. 나는 시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연길로 기차 여행을 가면서 이 기차 여행이 인테리어의 스타일을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여행이었다. 조선 동네를 차창으로 보기도 하고 어렸을 때 살았던 시골집을 두리번거리는 꿈을 꾼다. 연길에서 시어머니의 조선 옷을 맞추고 연변 특산물을 구입하여 돌아오는 길에 푸근한 산과 활짝 핀 진달래꽃을 보고, 그러니까 이 꿈도
유년 시절의 꿈이라면, 이 시골집이라면 자신의 뿌리, 근원에 대한 꿈이고, 그리고 푸근한 산과 진달래도 마찬가지인 거지. 우리나라의 국화가 무궁화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역에 가장 많이 피어 있는 꽃은 진달래거든. 진달래꽃. 그래서 우리나라 국화를 무궁화로 해야 되냐, 진달래로 해야 되냐 이렇게 그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진 다음에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대. 근데 진달래는 우리나라 전역에 피어 있는데 북한에 많이 피어 있거든. 북쪽에. 그래서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 예쁘지도 않은 걸로 한 거지. 아파트 실내 장식의 분위기를 옛날 조선의 시골풍으로 정한다. 옛날 조선의 시골풍이라는 건 한국식이라는 게 아니지. 이거 옛날 조선의 시골풍은 민족의 고유한 정신을 택한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닌 것이지. 이게 내가 결정한 정체성의 지향점인 거지. 그리고 나와 남편은 물건을 사서 집을 꾸민다. 집의 인테리어가 얼추 완성되어 가던 날 나는 수업을 끝내고 오래간만에 닝이 있는 도서관으로 올라갔다. 닝은 여전히 햇살 가득한 통유리 창을 등지고 검은 무늬의 책장들이 줄지어 열을 지어 선 앞에서 자신의 낮고 작은 사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물건 배치들이 그러하다 보니 큰 유리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닝의 얼굴에는 늘 그늘이 져 있었다. 이런 게 그냥 공간묘사의 영향이구나가 아니고 얼굴에 그늘이 져 있다는 건 관용적 표현이지. 이거는 고민이 있다라는 뜻이지. 닝에게 고민이 있었다. 닝은 그 도서관의 풍경을 빗대어 빛의 제국이라고 불렀다. 빛의 제국, 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근데 그림 제목이기도 한 두 가지 의미인 거지. 첫 번째는 도서관에 빛이 통유리창으로 많이 들어온다. 두 번째는 마그리트의 그림 제목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자, 선물. 낭랑공주의 자명고다. 낭랑공주가 뭔지 아니? 낭랑공주 어느 나라 사람이게? 그치, 중국 사람이지. 낭랑공주. 호동왕자가 고구려 사람이었고. 근데 이 낭랑공주의 자명고, 스스로 우는 북은 낭랑공주가 중국을 배신한 거잖아. 자기 나라를 배신하고 이거 찢어버린 그런 거지. 이 낭랑공주의 자명고가 분명한 자기 정체성, 즉 자의식을 상징한다. 나는 그 낭랑공주가 나는 더 이상 낭랑국의 사람이 아니고 고구려 편 들 거야 하는 그런 자의식을 상징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닝의 책상 위에 북 모형이 달린 휴대폰 고리를 불쑥 꺼내 놓았다. 그러니까 너도 그래라 라는 거지. 이 휴대폰 고리는 닝에게 자의식을 찾기를 바란다. 바라는 그런 선물인 거지. 정말 신화 속의 자명고를 누가 본 적이 있겠냐마는 닝이 그 얘기를 알 리도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선물이었다. 예쁘다 고마워. 나는 닝의 곁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볕이 좋은 유리창 쪽을 향해 닝과 마주 앉았다. 있지 나 말이야. 내가 찾던 게 뭐였는지 좀 알 것 같기도 하다. 라는 건 요거는 사실 혼잣말이야.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하다라고 물었지만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고 이것은 그동안 찾던 자신의 정체성의 방향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여행길에서 얻은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로 콘셉트를 짠 우리 집 인테리어의 설계도를 자랑했다. 점심시간이 끝나가고 있어서 닝의 책상 앞에 줄지은 학생들의 대열이 다시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했다. 그래, 넌 좋겠다. 원하는 게 뭔지 알아서. 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서. 이게 바로 닝의 고민이다. 이게 닝의 고민이다.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 요거는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들도 우리 모두도 늘 갖고 있는 그런 고민이니까. 다 완성되면 집들이 꼭 해라. 보고 싶다. 너가 이것은 닝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보고 싶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고민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보고 싶다. 닝은 자판을 두드리다 말고 고개를 돌려서 나를 싱긋이 쳐다보았다. 닝의 책상 앞에 서 있는 학생들의 기다란 줄 때문에 그녀 얼굴의 그늘은 더 깊고도 길어졌다. 우와, 벌써 꺼졌어? 또 껐다 켜야 되나?
자, 그래서 얼굴의 그늘은 더 깊고도 길어졌다라는 건 고민이 깊어졌다라는 뜻이고, 그때 나는 처음으로 닝의 그늘을 생각해 보았다. 이 닝의 그늘, 고민이지 고민. 누구랑 다를 바 없이 지낸 평범한 학창 시절, 전공보다 점수 때문에 선택했을 모모 대학의 중문과, 부모님 주선으로 차지하게 된 대학 도서관 실무자 자리, 매일같이 이어지는 바코드 숫자들과의 무의미한 씨름.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지금 도서관 책 대출 업무를 하고 있다. 다만 진급을 위해 계속해야 하는 지루한 연구생 공부. 요게 바로 닝의 고민이라고 하면, 이게 닝은 자신의 개성이나 혹은 욕망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 이게 고민이겠구나 하고, 나는 아무도 대신 정립해 줄 수 없는 나만의 혼란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거는 경계인, 그러니까 정체성 확립이 어려운 디아스포라로서의 고민이라면, 닝 또한 아무도 채워주지 못하는 그녀만의 허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자신의 허무, 텅 비어 있는 거니까 자신만의 세계가 없는 고민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어느 민족 사람이야 라는 고민도 고민이지만, 하지만 나는 누구야 하는 고민은 누구나 하는 고민이라는 거지. 민족적 정체성을 갖고 있어도, 그러니까 민족적 정체성과 무관한 인간으로서의 고민은 닝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처음 널 만났던 날의 말이다. 닝이 마우스를 딸깍거리며 말했다. 사실 그때부터 너를 알고 싶었어. 알고 싶었다는 건 친하게 지내고 싶었다. 그녀의 등 뒤에서 내가 책을 한 권 골라 뽑았을 때 닝이 그랬다. 나는 네가 내 말을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 너의 말을 하는 모습이라는 건 한국어를 얘기하는 거야. 한국어를 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 라는 건 자신과 다르게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지. 책을 닝 앞에 내밀었다. 넌 뭐 네 말을 할 줄 모르냐? 그 말에 닝이 헛하고 울었다. 글쎄, 나비는 나비의 세계가 있고 까마귀는 까마귀의 세계가 있다고 했던가? 라는 건 뭐 해겔이 했다는 말이라고 하고,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 라는 뜻이지. 각자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다. 혹은 그래야 한다 라는 뜻인 거지. 있음 혹은 있어야 하는 거야. 해겔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단다. 나는 왠지 내가 여태 나의 세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스스로 원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허무의 원인인 거지. 왜 단편 소설은 내가 난소공 할 때도 얘기를 했었잖아. 그 인물들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성격은 다른 표현으로 반복된다라고 했었지. 주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나와 둘러싼 주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 정체성이 없어요 라는 걸, 정체성이 불안해요 라는 걸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 이 소설은. 마찬가지로 닝도 고민이 뭔가 있어 라는 그 고민의 종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른 표현으로 그늘져 있었다, 뭐 나비의 세계가 있다, 뭐 걔의 고민은 뭐 이런 것일 것이다, 뭐 여태 나의 세계가 아닌 다른 곳에 살고 있었다, 모두 똑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야. 자기만의 세계가 없다라는 거. 닝의 책상 유리 아래에 끼워진 파란 메모지가 내 책 옆으로 빠끔히 보였다. 해겔의 명언, 자기 세계였다. 자기 세계.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슬픈 일은 마음속에 의지하고 있는 자기 세계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해겔이 그랬대. 넌 내 기분을 알겠지? 왜냐하면 비슷한 처지라고 본 거야. 혹은 자신의 처지를, 고민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다. 닝은 일련의 숫자들을 타닥거리며 입력하고 나서 책을 돌려주었다. 나는 책을 받아들고 도서관을 나가려다가 돌아서서 닝을 향해 한마디 던졌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내가 원하던 일이 아니었다고 해서 그 일을 포기하고 자기만의 세계를 찾는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상을 영위하면서도 여기 일상을 제대로 영위하면서 정체성이나 혹은 뭐 정체성 등의 내면의 고민도 함께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여기선 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경계인들이 살아가야 할 현실인 거지. 그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면서도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를 또 이렇게 그 일상과 고민을 병행 배치하면서 병치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언제 그 집 마라탕 먹으러 가자. 제대로 된 다마다라로. 이 마라탕은 셋이서 늘 먹는 것인 거지. 이 마라탕. 그 집 마라탕. 나와 닝과 연주가 만나면 늘 먹는 음식인데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였다는 거지. 그래서 이 먹는 음식에서 나는 무엇을 느끼냐면 조선 사람임을 느껴. 여기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느꼈듯이 닝에게도 마라탕을 먹으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찾아봐라 라는, 자기 세계를 찾으라는 의도에서 우리 마라탕 먹으러 가자라고 하는 거지. 마라탕 먹으러 가자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맵고 화한 음식 먹으러 가자라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마라탕 먹으면서 너만의 세계를 찾아봐라. 내가 그랬듯이 라는 그런 충고 같은 것이다. 조언 같은 것이다. 준표를 조선족 유치원에 보내고서부터 이게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이었는데 조선족 유치원은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굳이 이 조선족 유치원에 보낸 것은 조선족의 정체성을 갖기 바란 거야. 자기 자식이. 이 반대로 아들은 중국인이었으면 좋겠다. 한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경계인 같은 이런 조선족의 정체성을 가져라라고 얘기한 거지. 결정한 거지. 우리는 취침 시간을 8시 반으로 앞당겼다. 온 시내에서 단 하나뿐인 조선족 유치원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랑 멀리 떨어져 있었다. 새 집으로 옮긴다 해도 반 시간 정도 유치원 차량을 타고 가야 했다. 그러니까 차로 한 30분 정도 되는 거리니까 30-40km 떨어져 있는 거니까 여기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데는 남양주에 있는 우리 집이야. 남양주 가봤니? 그 시골? 남양주는 동쪽인가요? 그치. 동북쪽이지. 동북쪽.
이거든. 되게 멀어. 그치? 그러니까 서울이 여기 있고 가평이 여기 있으면 남양주가 여기 있어, 사이에. 그 사이에 있단다. 그리고 남양주와 서울 사이에 구리, 하남 이런 데가 있지. 그렇단다. 시골이야, 시골.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너는 서울 사람인가? 그치? 제 동네에 5호선이 다니는데 응. 이게 한국은행인가 하남인가 봤어요. 너 서울에서 태어났니? 완전 서울, 찐 서울. 네. 할 말이 없구만. 온실에서 맞추는. 그러게. 하지만 민채는 시골 사람이잖아. 서울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 서울 사람들은 서울의 경계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더라고.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서울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안 벗어나려고 해. 근데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쳐. 넌 그럼 여기서 태어났니? 강남에서? 아니요, 영등포에서. 너 여기서 태어났구나. 영등포랑 강서. 머리서 태어났구나.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 서초 강남 사람들, 여기를 안 건너려고 그래. 이게 대학교를 가게 되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대학교는 대학교고 사는 지역을 여기를 안 벗어나려고 그래. 여기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런 병이 있어요. 그치, 정말 병이야, 병. 저는 서울 뜨고 싶은데. 그래? 경기권으로 가서 왜? 이제 같은 가격에 더 좋은 집을 구할 수 있고. 훨씬 좋지, 훨씬 넓고. 그리고 조금 서울 남쪽으로 이사 나왔고 레슨을 간다거나 해도 그럼 쪽 경기도권보다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럼 분당일 텐데. 분당은 비싸잖아요. 분당은 서울이랑 똑같아. 같은 가격에 같은 크기의 집을 사야 돼. 근데 서울 남쪽은 다 비싸서. 좀 알아보려고요. 가장 효율적인 곳을 나중에. 그렇지. 그러면 잘못하면 남양주로 오겠는데. 대궐 같은 집에서 살 수 있어. 혹은 같은 평수의 집을 구하고 차를 한 2등급 높일 수 있지. 좋겠다. 그래서 지방 사람들이 좋은 차 많이 끌고 다니는 거야. 집에 돈이 안 드니까. 물론 여기 좋은 차 많이 다니지만 그 사람들은 원래 집을 궁궐만한 걸 사놓고도 남아도는 사람들. 원래 돈이 많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너네들은 그 사람들을 위한 광대가 내가 어제 싱어게임 봤는데 말이지. 거기서 나온 유명한 사람은 너네 학교 나온 사람 아니야? 풍류대장인가에서 우승한 사람이라던데. 있을 거예요. 요즘 국어고 출신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방송에. 근데 그 국악에 꺾는 거 있잖아. 하는 그거 뭐라고 부르니? 꺾는 목이라고 해요. 그래, 그냥 꺾는 목이라고 부르니?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꺾으면 꺾는 목이고 이런 식으로 가면 퇴성이라고 해요. 퇴성. 살짝 내리는 퇴성이 있고 정말 음이 음. 변하듯이 내려가면 그냥 꺾는 목. 그거 2개 다 너무 좋은 것 같아. 뭔가 슬퍼져. 왜 그럴까? 노리는 거 아닐까? 노리는 거구나. 아무튼 노래 엄청 잘한다고 막 그랬는데 그 남자애가 엄청 잘하더라고. 놀랍더라고. 이런 건 타고나야 되는 거구나. 아무튼 국악.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해야겠지? 유치원 측에서 요구하는 예방접종 수첩이랑 신청서를 들고 가던 나에게 연주가 전화를 걸어왔다. 이 어느 날처럼 연주가 전화를 걸어왔다. 새로운 사건이 시작된다. 지금 이 글의 순서대로만 놓고 보면 첫 번째 나의 고민 있었고 나왔고, 두 번째 닝의 고민이 나왔고, 이제 연주의 고민이 나올 차례인 거지. 언니 잘 있었어? 준표네 새 유치원은 어때? 나는 흔들거리는 버스에서 한 손으로 손잡이를 찾아주며 어깨와 턱 사이에 휴대폰을 끼웠다. 그래, 지금 서류 들고 유치원에 가는 길이야. 넌 어때? 한 번씩 역에 들릴 때마다 내리는 사람보다 올라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버스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시간 나면 계림로에 한번 오지 그래. 우리 마라탕 먹으러 가자. 이 마라탕이 어디서 매운맛이라는 이 조선 사람들만, 우리 민족만 느낄 수 있는 공통점이다. 오늘 특별히 심한 것 같은데. 얘도 일찍이라니까 놀랬나 보다. 우와, 일찍 왔네. 음. 연주가 쭈뼛거리다가 말했다. 언니나 아무래도 중국 뜰 것 같아 이달래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몸을 돌리기조차 비좁은 차 안에서 나는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떠밀려 간신히 부여잡고 있던 손잡이마저도 놓쳐버렸다. 이런 게 또 의미 없는 말이 아니고, 이 몸을 돌리기조차 비좁은 차 안이라고 하는 건 이게 나 자신을 둘러싼 중국 문화를 얘기하고, 간신히 부여잡고 있던 손잡이는 같은 동질감을 느꼈던, 뭐 차이점도 느꼈지만 동질감이 있었던, 그래서 한편으로 의지가 되었던 연주와의 관계가 이제 끝날 것이다 라는 걸 내가 이렇게 느낀 걸 행동으로, 사건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뭐라고? 뜬다고? 왜? 어디로? 하나, 둘, 셋, 네 번 이 질문을 하고 있지. 그런 건 놀란 것이다. 뭐 왜와 어디로가 뭐가 중요해? 떠나는 게 중요하지. 버스가 끼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내 휴대폰이 누군가의 팔꿈치에 스치면서 디리릭 통화가 끊어져 버렸다. 확실한 비전이 있어서라기보다 확실한 무엇이 없었던 탓으로 주위의 풍문을 따라 유학 온 원주. 그래서 확실한 무엇이 없었다. 그래서 주위의 풍문을 따라 유학을 왔다. 아이를 가지면서 학업을 그만두는 바람에 중국 유학의 의미는 바래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이도 갖게 되었다. 이건 뭐 자기의 의지였겠지만, 학업이 거의 끝나가는 남편의 막연한 행복까지 이 밑줄 그은 것들이 모두 다 내가 생각하는 연주의 고민이 되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확실한 무엇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 자기 세계가, 연주도 없었어. 근데 이게 자기 세계가 없는 게 사실 뭐가 문제야. 우리 모두 자기 세계는 없어. 게다가 얘가 뭐 나이가 한 30쯤 먹었겠네. 요 정도쯤 돼도 자기 세계는 없어. 너네들은 있을 것 같지?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해온 거지. 시키는 대로 해오다가 나중에 대학교를 졸업하면 사실 부모님이 시키는 건 그때부터는 별로 없거든. 뭐 결혼을 해라. 근데 요즘 부모들은 결혼해라는 말도 안 하니까. 근데 결혼을 하면, 만약에 하게 되면 애는 가져라 뭐 이런 얘기는 할 수도 있지. 근데 이게 자기 세계에 대한 건 아니잖아. 그 다음부터 너네 삶을 이끌어 나가는 건 내가 확신하건대 카드빚일 거야. 카드빚이 너네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줄 거란다. 근데 그게, 혹은 월세 이런 게 되겠지. 다 해도 되는데 카푸어는 하면 안 돼. 의미가 없어. 그건 좋은 차 때문에 내가 그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지 못하는 건 의미가 없어. 아무튼 누구도 자기 세계는 없다. 근데 연주도 마찬가지였던 거지. 주위의 풍문을 따라 유학을 왔다
있었다라는 건 자기 세계뿐만이 아니고 자신의 의지와 선택이 아니었다. 실제로 이때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15년? 뭐 이때쯤 전에는 이제 중국어를 배우지 않으면 도태될 거라고 막 그랬거든. 중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될 거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 옆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중국어를 배우지 않으면 도태될 거라고 중국어 열풍이 불고 막 중국으로 유학 가고 이러던 사람들 꽤 많았었단다. 근데 그런 날이 찾아오지 않았지, 결국에는. 그렇다. 그런데 남편의 막연한 여기까지 어딨지? 남편의 막연한 행보는 불확실한 미래인 거지. 그리고 아이 때문에 흐지부지 중단돼 버린 이 학업은 그나마 있던 목표를 상실한 것이다. 이것들이 모두 내가 생각하는 연주의 고민이지. 언니, 나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나는 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 근데 내가 생각한 게 맞았다. 부릉부릉 가방 안에 넣은 휴대폰이 울렸다. 연주는 다시 전화를 걸지 않고 대신 메시지를 보내왔다. 링의 책상 유리 밑에 깔려있던 해겔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슬픈 일은 마음속에 의지하고 있는 자기 세계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게 마음속에 의지하고 있는 자기 세계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연주가 자기의 세계를 잃어버렸다 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이게 연주가 자기 세계를 잃어버렸다라고 소설에서 표현하지 않고 해겔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표현하는 이런 건 간접 제시라고 부르지 않고 이거는 나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표현, 제시하고 있다. 원래 간접 제시는 대사와 행동으로 에피소드를 전달하는 게 간접 제시고 직접 제시는 지문으로만 전달하는 거잖아. 근데 이것도 선지에서 만약에 물어보면 간접 제시라고 할 거거든. 근데 내 생각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거야. 표현 방식인 거지. 그리고 이 간접 제시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나의 심리는 안타까움 이다. 버스 바깥의 거리에는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도 없는 듯 촉망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다. 버스 안에서는 모두 저마다 누군가에게 떠밀려 평형을 잃고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서 있었다.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이 버스 안의 세계가 중국이었다가 뭐 이렇게 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버스 안이 한 사회 같은 것들, 뭐 공동체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잖아. 그래서 버스 바깥에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걸어다니고 있는 사람들, 버스 안에서는 평형을 잃고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자기 세계를 잃은 채 바쁘고 힘겹게 사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 사람들한테 짓눌려서 나도 그들처럼 답답해지고 피곤해졌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속에서 나비로 변신하여 훨훨 날아가고 싶었다. 그냥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야. 이 혼란스러움, 자의에 의해서가 아닌, 이렇게 맞겠구나. 자의가 아닌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 사람도, 그러니까 링은 그냥 주변에서 하라는 대로 한 거고, 연주는 마찬가지로 주변에 떠도는 얘기랑 남편 믿고 뭐 오고 남편 믿고 살아가고 있고, 나는 부모와 조상들 때문이겠지. 모두
나의 선택이 아닌 것들에 대한 그런 이유로 힘들어하고 있는 거야. 나와 남편이 우리 집으로 들어가던 날 닝은 내게 줄 선물로 그림 한 점을 들고 그 집 문간에 불쑥 나타났다. 이 그림이 또 중요한 소재가 되지, 이 소설에서. 나는 그림을 계단 아래쪽 돌담 무늬벽지가 발린 좁은 벽에 걸어 놓았다. 예스러운 조선의 시골 분위기와 근대 유럽의 초현실주의 화풍이 생각보다 제법 잘 어울렸다. 이 예스러운 조선의 분위기 그리고 근대 유럽의 초현실주의 화풍, 이 그림이 마그리트의 그림이잖아. 마그리트, 인간의 아들인가 하는 뭐 그런 그림이잖아. 인간의 아들. 그러니까 요 전혀 상관없는 동서양의 조화하고 동서양의 조화가 혹은 조선의 시골 분위기라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문화와 유럽 전체의 화풍이 이 그림의 사조가 들어있는 그런 그림이 개별과 보편의 조화가 썩 괜찮았다는 거지. 그림을 걸어놓고 그 앞에서 나는 커피를 마셨고 닝은 녹차를 마셨다. 이것도 서로 다른 취향의 조화인데 아까 이 취향은 정체성이라고 했잖아. 취향의 조화.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과 일본과 달리 어느 순간부터 차를 전혀 마시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이 차를 마시는 것만큼 커피를 많이 마시잖아. 그래서 커피는 한국 풍습인 거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커피를 마셨고 닝은 녹차를 마셨다. 서로 다른 취향의 조화이자 서로 다른 문화와 다른 정체성의 조화다. 닝은 마그리트의 페니 모양이었다. 얼굴 앞에 푸른 사과가 떠 있는 중절모의 신사 묘사하고 있지. 그림 묘사. 익숙하면서도 낯선 듯 말할 수 없는 묘한 매력이 있었지만 무슨 의미인지 당최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이었다. 마그리트의 다른 그림들처럼 한 가지는 분명하잖니. 다른 사람들이 당연시했던 것대로 무작정 그리지 않았다는 것이라는 건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는 거지. 그림에는. 닝은 남편이 손수 만든 나무 테이블 위에서 내가 그녀를 위해 씻어놓은 빨간 사과 하나를 집었다. 이제 내 차례인가? 라고 하는 건 이제 내가 나만의 세계를 찾을 차례인가? 라는 뜻이야. 닝은 나를 향해 익살스레 웃으면서 빨간 사과를 자기 얼굴 앞으로 가져갔다. 마그리트의 인간의 아들 속 남자처럼. 인간의 아들이라는 것이 사실 이 인간이라는 것이 유럽 인간도 아니고 중국 인간도 아니고 한국 인간도 아니고 그냥 인간이잖아. 이거는 보편성을 의미한다.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지금 현대식 아파트에 중국식이 아니고 조선식 옛날 인테리어 유럽의 그림 그리고 중국인과 조선족이 앉아서 커피와 녹차와 사과를 먹고 있지.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어떻게 이렇게 한 군데에 이렇게 잡탕들이 모여있어? 너무 잡탕이잖아. 이거 커피, 뭐 녹차, 중국인, 조선족, 유럽과 조선, 그리고 국적을 알 수 없는 아파트.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모여 있게 된 이유는 지금이 전 지구적인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 이제 이 뭔가 국적이나 민족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세상이 아닌 거지. 물론 그 고민이 보편적 고민이기는 해. 근데 우리 모두 그냥 인간의 자식들이라는 거지. 이제 요 전 지구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 모두 그냥 하나의 사람일 뿐이다. 그래서 이들이 잡탕이 된 게 아니고 전 지구적 사회 속에서 조화를 이룬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소설가가 뭔가 자신의 가치관이나 주제의식 같은 것들을 전달하려고 할 때, 특히 문제 상황을 제시했을 때, 이 작가는, 소설가도 그렇고 다른 작가들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대안 같은 것들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거든. 이게 바로 이 조선족으로서의 이 작가가 이 디아스포라를 겪은 이 사람이 내세운 대안이었단다.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다. 라고. 잠깐 쉬었다가 구체적인 부분들을 조금씩 표현들을 봐보도록 하자.